네, 안녕하세요. 세net 탈출 71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번에 석탄 문제가 무지하게 이제 시끄럽고 좀 번질 것 같은데,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한국과 우리와 이제 중국, 미국, 북한이 얽혀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한 8척의 배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북한, 러시아, 한국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 8척의 배가 수십 회 입항을 했고, 자, 석탄이 과연 그 중에 몇 번 내려졌냐. 그건 좀 더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원래는 이게 유엔 제재 기간 중에 이렇게 북한을 드나든 전력이 있는 배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죠. 단속돼야 되고. 그런데 그냥 거의 훈장 달듯이 자유롭게 마구 드나드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샀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저도 석탄 좀 수입해 왔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기업에서 한 20년 전에. 웃기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석탄이 이게 버너에서 떼기 때문에 그 칼로리랑 그 물성이 있어요, 좀. 그래서 석탄 팔러 온 애가 만약에 업체가 북한산인데 러시아산이라고 거짓말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걔 그 바닥에서 밥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 담당자가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아마 조사를 해보면 유엔 제재 전에 거기서 가끔씩 혹은 상당히 자주 북한산 석탄을 사다 쓰던 업체일 거예요. 분명히. 그거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산지 함부로 안 바꾸거든요. 이거 한번 바꿀 때마다 좀 조심하고 그래요. 이 석탄 많이 쓰는 데서. 그러니까 그 전에 유엔 제재 전에 예를 들어서 1915년, 14년 이럴 때에 이미 북한산 석탄을 사서 쓰던 업체일 수가 크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물건 파는 놈이 이런 말 했겠죠. 이거 저 북한산이지만 옛날에 써보신 문제 없는 북한산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요새 유엔에서 뭐라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거 러시아산으로 해서 들여옵니다. 걱정 말고 쓰십시오. 그럼 이제 구매 담당자가 알았어. 그러고 이제 술 한잔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알았어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주변에 종북이 많은 모양이죠. 혹은 친북이 많은 모양이죠. 그 회사 경영층이나 노조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거 오히려 그거 북한산인데 그거 회사에 누댈 거야 이렇게 해서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그거 이상한 데 꼰질러 가지고 야 임마 너 혼자서 무슨 너가 유엔 못 빨아주는 자식이냐 하고 어디서 불러서 야단 맞고 이럴까봐 담당자는 그냥 끽소리 못하고서 그 업체에 그 얘기를 그냥 듣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이게 사회 분위기가 있다우니까 그 주변에 노조라든지 회사 상층부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줄된 사람 혹은 종북 성향에 줄된 사람, 친북 성향에 줄된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완장 차고. 그런데 이 석탄 구매 결정하는 요 정도 사안이면 결국 큰 회사 같으면은 개장도 되기 전에 결정할 텐데 그까지 석탄 사실 이게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원래 석탄은요 벌크 카고예요. 벌크로 들어와요. 한 번 들어오면 최소 3만 톤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2만 톤쯤은 들어와요. 안 그러면 신발값이 안 나와요. 운송비가. 근데 단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불과 5천 톤씩 그것도 태반이 톤백에 담아서 들어와. 그럼 이건 북한산이라는 거 뻔한 거죠. 톤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강화 폴리에스터 같은 걸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짠 큰 마대자루예요. 그래서 그게 마대자루 사이즈가 그 톤이라는 게 뭐냐면 메트릭 톤이에요. 부피톤. 1m, 1m, 1m. 그러면 1루베잖아요. 이제 건설업에서는 루베라 그러죠. 1입방미터를. 1입방미터짜리 백에 들어오는 거라고. 세상에 무슨 놈의 석탄이 1입방미터짜리 백에 보내요. 북한산만 그렇게 보내지.
그냥 야적해서 그냥 페이로다라 그러잖아요. 그 넓적한 거, 브로저에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걸로 퍽 떠가지고 씻죠. 그 야적을 해두면 석탄이 불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마찰력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 칼로리 높은 거 제가 기억하면 한 6,900, 6,800 칼로리 넘으면 불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6,000대 후반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살수를 한다고요. 그 물에 적셔놔요. 그래야 불이 안 붙거든요. 야적에 바람 마찰열로 불이 붙는 수가 있어요. 석탄은 그렇게 야적해서 그냥 페이로다로 실어버린다고요. 근데 무슨 톤백에 담아가지고 이거는 뻔한 거죠. 그것도 한 번 들어올 때 5,000톤씩 들어오고. 뻔한 거 이거 무슨 석탄인지. 눈 가리고 아웅한 거라고요. 물건 팔러 온 놈은 이상한 놈이고 그 놈을 캐야 돼. 그 뒤에 뭔가 있는 놈이라고요. 그러면 북한에 정식 결제 안 되잖아요. 은행 통해서. 그럼 거기서부터 캐면 그 녀석이 이상한 방식으로 결제한 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 사슬고리가. 물건 판 놈, 그 무역상.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러시아 은행에 대신 결제해서 러시아 은행에서 해줬다? 그러면 러시아 은행이 작살나야죠. 그 물건 판 놈, 그리고 그 물건이 뻔히 그런 물건인 줄 알고 실무 쪽에서는 다 눈을 감았을 거라고요. 왜냐? 회사 경영층에 그 문재인 정부 입장이 있는데 노조의 친북 종북 성향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다 입 바른 소리 하면 회사 생활 고러워지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해고나 해임도 어려울 거예요. 요새 자살 당하는 걸 많이 봐갖고 자기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고민해 놓고 있을 거라고. 자기가 총알바지 되면 나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이런 일 계속 터질 텐데 이거 골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볼튼이 정의용하고 통화하고 4시간 만에 이걸 폭스뉴스에 공개해버렸잖아요. 내가 정의용이랑 통화했는데 너희 잘 수사해서 잘 기소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볼튼이 폭스뉴스에서 얘기를 해버렸다. 정의용이랑 통화한 지 4시간 만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미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우리는 너희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너희 알아서 처신해. 이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미식축구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일한 국가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근데 미식축구는요. 한 게임이 온갖 전술을 사용하는 모의 전쟁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이 전술 그 수십 종 수백 종 되는 그 이상 되는 게 변형까지 하면 무수하게 나오는 그 전술을 알고 미식축구를 보면 굉장히 재밌대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터치다운 하면 3점이고 볼 차서 넣으면은 2점이고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밖에 모르지만 이 미식축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 미식축구 코치들이 사람들은 흔히 이게 미식축구가 전쟁적인 요소, 전쟁에서의 전술 사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대의 전술 교관이 군대 전술 교범에서부터 미식축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다. 미식축구에서 군대 전술 교관들이 전술 연구가들이 배워가야 된다. 왜 그러냐? 미식축구는 각 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한다. 평균. 무슨 놈의 전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투 치르는 전쟁이 어딨냐. 그것도 주요 전투를. 그리고 그게 무슨 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팀부터 해서 대학 팀부터 해서 프로팀까지 전국에 수백 개 팀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극도로 발달해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그 전술 전략 게임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인드셋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식축구에서 그러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미식축구 지도 코치를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미식축구 경험에서 내가 깨달은 전술 원칙 몇 개 말해줄게. 그러고서 미국
군 지도부를 향해서 쓴 공개적인 그런 블로그에 몇 가지 전술을 꼽아놨는데 이렇게 꼽아놨다고요. 첫째, 상대방 지도자를 제거해서 상대를 마비시켜라. 특히 상대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단일 때는 그 종교적 신앙의 지도자를 제거해서 마비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는 조그만 단위로 싸우려고 그런다. 10명, 5명 이런 걸로 싸움을 조그만 단위로 풀지 말고 정규군 100명이면 100명 규모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식의 싸움 양상으로 싸움을 끌고 가야 된다. 마지막이 제일 재밌어요. 덫을 쳐놓고 상대방이 커밍아웃 하도록 지가 기어나와서 지가 날뛰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딱 진짜 주먹 딱 준비해 놓고 왜냐면 약한 척하고 웅크리고서 주먹을 딱 준비해 놓으면 상대는 진짜 약한 줄 알고 나와서 날뛴다 이거요. 그때 그냥 패버려라 이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가 죄를 짓도록 만든 다음에 친다 아니에요. 미국 당해봤거든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DJ 정부 때 엄청 퍼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 저기 누구야? 그 현대건설 사장. 그 정주영 회장 큰아들. 그 자살했잖아요. 나 그 사모님도 이상해. 그 현 씨. 남편이 그 비자금 보낸 거 뒤집어 씌워갖고 자살 당했는지 자살했는지 그 이상해. 요만한 창문에 창턱에 잡은 흔적도 없이 뿅 날아가서 자살한 거예요. 그 투신 자살에 그것도. 근데 창문 그 사이즈가 뭐 3, 40cm 밖에 안 돼. 가로 세로. 근데 창틀에 잡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투신 자살의 여러 성향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었던가 그래요. 근데 투신 자살자들의 99%는 신발을 벗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여러 이상한 그게 많아서 그 의혹이 많았던 사건 아니에요. 그 현대건설 정 회장 사건, 정 회장 투신 자살 사건. 그래서 세간에는 자살 당했다. 그 사람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니 근데 왜 그 사모님은 계속해서 뭐 금강산에 아산재단에 그런 일을 한대? 돌아가신 남편 생각 좀 해가면서 살아야지. 그 사모님 지금 이 방송 혹시 누구한테 전해서 들으시면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다. 나 같은 민초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남편이 이상한 일에 연관돼서 의문의 죽음 혹은 의문의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살아남은 미망인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 그 이상한 일이다. 그 집안의 법도가 아니다. 뭐 그런 이상한 집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현 회장 그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어쨌거나 상대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이른바 진보 정부, 이른바 좌파 정부는 틈만 나면 북에 퍼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옛날에는 국가 막 그게 DJ가 퍼준 게 뭐 그 국정원 비용도 있고 뭐 현대 비용도 있고 기업에서도 가서 엄청 퍼졌잖아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거의 무도할 정도로 퍼준다. 이거 뻔히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심각한 경고 안 하잖아. 근데 심각한 경고 안 했다고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 뭐 유엔 제재 어기시면 안 되죠. 개성공단은 다시 오픈하면 안 됩니다. 금강산 관광 다시 오픈하면 안 됩니다. 만경봉 92호가 현송월이 싣고 왔을 때도 그 배 저 러시아에 입항도 못했던 배거든요. 항상 사고 쳐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아무 말 안 했고. 또 그 배가 떠날 때 여러 대 트럭 가서 뭐 짐 막 실을 때도 그 세관 통과 기록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수시로 올라가서 만나고 어디 제3국에서 만나고 그래도 뭐 거기 뭐 특별히 감시하는 흔적도 없고. 그거 다 내버려 뒀다고요. 그랬다가 한수 퍽 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미식축구 아까 그 코치가 한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요. 덫을 쳐놓고 무능한 척 가만히 있다. 그럼 상대가 다 기어 올라와서 나와가 날뛴다. 그때 퍽 쳐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경고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저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많아요. 정보를.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이 전체주의 체제의 그 험악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저희는 사실은 뭐 굉장히 험악하다고 느끼는데 전체주의 체제의 험악함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양반이에요. 전체주의 체제는 무지하게 험악하다고요. 1939년도 8월 달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서 이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러시아 사이의 그 평화조약이 맺어졌어요. 이걸 몰로토프 리펜트롭 조약이라 그러는데 이 조약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 조항들이 있어요. 비밀 조항이 뭐냐? 폴란드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갈라먹는다. 체코는 어떻게 갈라먹는다. 루마니아는 어떻게 갈라먹는다. 동구권 전체를 소련과 독일이 어떻게 갈라먹냐에 관한 그 저게 있는 거예요. 그 룰이 그 맵이 있었다고요. 어느 강을 따라서 강 저기 뭐 남쪽은 혹은 강 서쪽은 독일이 먹고 강 동쪽 혹은 강 북쪽은 소련이 먹고 살벌한 조항이에요. 이거 소련 내내 인정 안 하다가 언제 인정했냐? 몇 년 안 돼요. 푸틴이 인정했어요. 푸틴이. 독일 쪽 거는 독일 비밀 조항의 독일 버전은 1945년 독일 패망한 후에 공개됐음에도 소련이 인정 안 했다고요. 소련 망하고도 러시아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다 푸틴이 인정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비밀조항도 양반이에요. 이 비밀조항에 안 떨어진 조항, 비밀조항이 언급하지 않은 짓이 저질러졌다고요. 그게 뭐냐? 스탈린이요. 그때는 코민테른 체제 아니에요. 코민테른 체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공산주의자, 그때 용어는 사회주의자예요. 일제 때는 공산주의자를 사회주의자 혹은 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주의자들도 조국을 소련으로 여기거든요. 그 당시엔 1945년 48년 이전에는 조국이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시시콜콜하게 다 소련에 보고를 해요. 그 코민테른에 소련이 운영하는 국제공산주의 조직 코민테른에 스탈린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코민테른에서 접수된 독일 공산당 조직 중에 자기들한테 특별히 충성스러운 몇 개 분파 놔두고는 전부 명단을 히틀러한테 줬어요. 소문에 의하면 깡통 좌파 깡통 진보 정부 때 그 휴민트 북한 내의 반 김정은, 반 김정일, 반 김일성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휴민트 정보를 북한한테 제공을 해서 그 국정원의 휴민트 조직이 붕괴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무튼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소문들 무렵에 그 휴민트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타일랜드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한번 직접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게 그런 일에서만 범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탈린이 직접 독일 공산주의 조직 명단을 줬다고요. 나치한테. 그래서 나치가 독일 공산주의자들 많이 잡아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믿지를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의 행동을 취했을 때 쟤들이 이 사정을 미국에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상호 의심이 좀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야 몸이 안 다칠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 관계되는 분들께 간곡히 충고드립니다. 그런 걸로 몸 다치면 서로 쪽팔리잖아요. 다치려면 제대로 다쳐야지.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사태를 보면 미국을 전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 안에서 예를 들면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칭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아무튼 간에 제가 그런 쪽 사람들한테 이 SNS의 철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런 쪽 사람들 중에 북한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인 줄 알아요. 저를
따로 보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강의할 때도 북한 그때가 뭐 한 5, 6년 전이니까 5, 6년 전인데 이명박 때인데 북한은 그냥 내버려둬. 북한은 저거는 전체주의 대량학살 체제로 전 세계에 하나 남아 있는 건데 저거 어차피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저 상태로 계속 이어질 수 없다. 이런 거를 제 철학적 얘기할 때 섞어서 했거든요. 따로 보자 그러더니 딱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드릴게요. 박 선생님, 저는 평생 동안 북한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제 눈은 항상 북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로서 수십 년 동안 북한만을 관찰하며 살아온 저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절대 안 망합니다. 특정 지역 말씨예요. 인토네이션은. 서운 그런 사람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식의 어떤 냉정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안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냉정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 정세현이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이거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할아버지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북한 김정은 체제는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명목 표면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할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좀 짱박게 할 건데 미국도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미국 북한 사이에 타협이 이뤄질 거다. 그래서 북미 수교가 일어나고 정전협정이 일어나고 뭐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본 관점이. 따라서 이게 실무 차원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혹은 바깥에 좀 왕년에 뭐 전대물 먹고 무슨 금융사에 있다든지 혹은 무슨 뭐 무역사에 있다든지 혹은 대기업에 무슨 발전소 같은 데 있다든지 이런 그래 노조랑 뭐 노조에 있는 뭐 굉장히 색깔진한 친북 성향 친구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고 혹은 나름대로 무슨 정치적인 선도 좀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어차피 그렇게 갈 건데 비공식적으로 좀 퍼준들 뭐 큰 문제 되겠어 그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사고방식 그대로 대통령 특보란자가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나이 60이 넘었다는 연세대 뭐 석장가 뭔가 한다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미군도 나가야지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취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위험하게 해도요. 실제 일에 들으면 딱 자기 기민한 머리 돌려서 머리 누이고 발 뻗고 다 계산하고 해서 사고를 덜 내요. 차라리 대형 사고를 내지 잔챙이 사고는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내려가 두 단계 내려가 세 단계 내려가 해서 뭐 기업체 무슨 과장이나 무슨 뭐 차장이나 혹은 거기에 비유 맞추는 계장쯤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란해지는 거죠. 집단에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을 꾀를 내는 거지. 그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미국 북한 사이에 타협 일어나고 김정은 체제 유지되고 또 쎄쎄쎄하고 남쪽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북한 지원해주고 막 철도도 뚫리고 종전협상도 나고 뭐 이렇게 남북 해피 우리 민족끼리 쎄쎄쎄 세상 올 텐데 지금 좀 뭐 유엔 제재 조금 어기고 뭐 퍼준다는 게 큰 문제 되겠어? 밑에서 실무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풍조 아래선. 그게 사고 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정세현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달콤하게 얘기하는지 MBC 백통가 어디선가 얘기한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북한의 모습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게 말이죠. 10대 때 하는 짓이 다르고 20대 때 하는 짓 다르고 30대 때 생각 다르고 40대 50대 다 다르잖아요. 북한도 변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은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진정성을 입증하고 시작하자. 이러니까 이게 일이 되겠냐고 이게 참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사고방식을 국민들한테 세뇌시키고 퍼뜨리는 그런
발신지인지 아시겠잖아요. 이 사람이 극찬을 하고 인용한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라는 박한식이라는 자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이게 아마 미국 시민권자겠죠. 미국 서사니까 훨씬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가관해요. 이런 관점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저기서 그 기레기들 얼마나 많이 인용했어요. 몇 달 전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을 악마화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들이도록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다. 지금 미국이 북한 쪼이는 게 한국에 무기 많이 팔아먹으려고 쪼인다. 이런 천박한 소리를 명예교수란 자가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국내 신문이 대서특필을 해줘요. 지금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게 먹혀들었잖아요. 기레기들한테. 기레기들이 이런 개노가리 풀어서 장사해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리 안 떠들죠. 이 사람 뭐라고 또 천박한 소리 한 줄 아세요? 미국에 얼마나 득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사고할 뿐이다. 북한의 지하자원, 유전, 지정학적 활용성, 원산 함흥 등 동해안 항구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 잠깐 여기서 스톱. 보니까 무슨 북한의 히토류요? 히토류가요. 말이 좋아서 히토류지 희귀하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희귀한 광물 아니거든요. 자연 엄청 훼손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리칭이라 그래요 보통. 혹은 뭐 웨더링이라 그러는데 웨더링이라는 게 이제 파삭파삭 부숴가지고 풍화시키는 거. 리칭이라는 건 풍화된 거 위에다가 이제 화학약물 부어가지고 히토류니까 이걸 녹여내야 되잖아요. 아래로. 그걸 리칭이라 그래요. 이런 웨더링 리칭으로 이제 그 광물을 뽑아내는 그런 건데 자연 파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이런 건. 그러니까 금이나 구리가 보통 리칭 이런 거 하거든요. 웨더링 그 추출할 때 주석 이거 엄청 자연 파괴 심하거든요. 이거. 근데 히토류가 무슨 그렇게 희귀하지 않아요. 전혀. 뭐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묵히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무슨 자원이 전략적으로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자연 파괴 안 하려고 중국 보고 야 니들 그 신강 내몬고 실컷 땅 해집고 완전히 개판 나도록 해서 니들 싸게 팔아봐. 그래서 중국산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2011년 도쿄대 교수인가? 일본 교수가 밝힌 거 있어요. 뭐냐. 이 하와이랑 타이티 근처에 그 심해 바다 한 2,000m 이런 데에서 바닷속에서 왜 온수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하이드로서머 스프링 뭐 이래요. 온수가 솟아 나오는 그 구멍 언저리에 그거를 파보니까 암석을 끌어내니까 그 수천만 년을 두고 그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면서 거기에 히토류 종류의 광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퇴적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도 굉장히 높고요. 그 매장량 자체가 히토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 수천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한 100만 년, 200만 년 쓰고도 남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히토류가 무슨 대단한. 그리고 히토류 그렇게 하려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돼야 돼요. 도로, 전기. 그다음에 그 광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풍화시켜 가지고 리칭을 하면요. 공해 물질로 다 오염이 돼요. 그러면 그거 다 걷어들여 가지고 중화시켜 주는 장치 두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산이 몇 조치 이래가지고 광산으로 떼돈 번다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북한에. 그거 다, 세상에 그랬으면 전 세계 가장 훌륭한 부자는 전부 광산주여야죠. 전 세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안 해요. 광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생각보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요. 도로, 철도, 전기, 물.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요. 광산 하나 제대로 개발하려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에 무슨 유전이 있다는 것도 이거 무슨 얘기를 해요? 지정학적 활용성? 아니, 미국의
전략 무기가 이미 한 번 뜨면은 2만 킬로, 3만 킬로 지구를 한 바퀴씩 뺑뺑 도는데 무슨 놈의 지정학적 활용성이 북한이 그렇게 세요? 북한은 지정학적 활용성이 아니라요. 정치 심리적 활용성입니다. 박 교수. 무슨 정치적 심리적 활용성이냐? 모택동의 똥이잖아요. 모택동 유산. 모택동의 똥, 모택동의 도끼, 모택동의 유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흉악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로 남아있는데 그게 빵 깨져가지고 10년 만에 중국의 2배, 3배 잘 사는 사회 돼보세요. 일반 중국인들이 어떤 정신적 충격 받겠나? 그러고서 무슨 명예교수식이나 하고 계시냐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지. 그 다음에 원상 함흥 등 동해안 항구. 아니 항구에다 경제적 가치가 있죠. 어떻게 잘 투자하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운영 잘못하면 폐허죠. 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북한의 최대의 자원은요. 잠재적으로 해방됐을 때 어마어마한 욕망의 물결에 자기 몸을 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따라서 내달린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북한 최대의 자원입니다. 그까지 땅속에 묻힌 무슨 광산, 광물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최대의 자원이에요. 대한민국 이미 그거 증명했잖아요. 한국인이 증명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라고 입에서 내뱉냐고 이런 개스. 아 북한에 유전 있다는 걸 누가 확정했냐고. 이게 무슨 돈스코이 지금 금광이에요 지금? 돈스코이 금 선박했다고 뭐 이상한 소리한 그런 기업 사기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더 보자고. 이 사람들 무슨 사고방식이냐.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런 요소들이 지금 상황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확 김정은이 끌어안고 쎄쎄쎄하고 그래 너 핵가자 괜찮아. 우리 경제적으로 좀 이득만 보면 오케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지금 박한식이라는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 전해 들은 바이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변에서 트럼프에게 진언한다. 이거 누가 진언했어요? 문재인이 진언했네.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그 바람 넣으려고 시도했네. 그때 트럼프 웃고 말았잖아요. 그는 영웅심리가 강하다. 지금 뭘 하시는 거냐고요. 무슨 판타지를 쓰시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도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경륜이 있다고 나름. 그러니까 대형 사고를 치더라도 대형 사고답게 치지 잘 자란 사고는 안 쳐요. 지저분한 사고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그 집단에 쫙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고참과장, 차장, 그거 눈치 보는 계장, 그 눈치 보는 주임. 걔들은 지저분하게 치죠, 사고를. 그런 사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돼. 문재인 정부에 계시는 분들 혹은 그 주변에서 이런 개노가리 표로 온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미국의 네오글로발리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를 저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라고 안 봐요. 이 전략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못 받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요, 저기 페북에도 댓글 써놓은 거 보면 딱 보면 이 사람들이에요. 북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핵 미사일 제거 못합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미국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핵 미사일 제거합니다. 지금 최대 압박과 협상 드라이브 2개를 낀 패키지를 쓰고 있는데 이 패키지 시도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무력으로 패는 거예요. 100% 장담 드릴게요. 그거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거기다가 북한 해방은 제가 거듭 말했지만 중국 길들이기를 위한 빛나는 한 수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건 중국은요, 모택동이라는 상징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중국인의 정치 심리는. 그건 돈 보면 알아요. 중국 5,000년 역사에 인물이 모택동 하나가 아닌데 한무제도 있고, 아니 한족이라는 그 브랜딩을 한 사람이 한무제잖아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킨 것도 한 문제고, 지금 중국이 기본 틀을 깔았거든요.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도 한 문제고.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 뭐 한무제뿐만 아니죠. 공자도 있고, 뭐 노자도 있고, 뭐 맹자도 있고, 사마천지연 사기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이태백이 이백도 있고, 이쁜 여자로 치면 양귀비도 있고, 그 다음에 패왕의 이쁜 애첩이었던 우희도 있고, 아니 돈에다가 우희가 딱 반쯤 벌거벗고 이렇게 딱 요염하게 있는 표지 찍으면 그 돈 얼마나 이쁠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모택동 얼굴만 찍어놨잖아요, 돈에. 이거는 모택동을 아이콘으로 삼는 정치 심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콘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북한이 해방된다는 건. 왜 미국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만큼 잠재적으로 중국에 대한 스테이크가 크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지금 다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하는 일이. 그 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이란 그 개기는 거 핑계 삼아가지고 GCC 플러스 원. 그러니까 GCC라 그러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뭐 오만, 뭐 카타르, 바레인, 뭐 쿠웨이트 이렇게 GCC인데 여기에다가 이라크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이란에 대항하는 전선 만들겠다라 그랬잖아요. 만지작거리겠죠, 카드. 이스라엘한테는 떡 패 던져가지고, 야, 예루살렘 너희 수도로 인정해 줄 테니까 적극 협조해. 완전히 밀월 관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이끌어온 정통 오소록스주,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고, 러시아의 경제권을 이끌고 있는 것도 종교적 유대인들이에요. 오소록스주들이에요. 이게 통해요. 굉장히 깊게 통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사위 쿠시노가 오소록스주잖아요. 종교적 유대인 아니에요. 시오니스트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스라엘, GCC 플러스 원을 딱 엮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랑 딱 결합시키니까 이게 결과가 뭐가 나와요? 중국 포위가 나오죠. 중국이 지금 관세 폭격으로 지금 절반쯤 맛이 갔는데 여기다 금융 폭격 더 때릴 거고요. 관세 폭격의 아직 2차 효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관세 폭격의 2차 효과가 뭐예요?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들여오면 비싸지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들여오면 비싸지니까 애플도 공장을 예를 들면 인도로 옮길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걔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만 목 달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다 세워놨죠. 아직 2차 효과는 오지도 않았어요. 중국이 겪는 고통에. 저 2차 효과는 중국이 세계 생산기지로서 가지는 그 거의 독점적인 지배력이 약화돼 가면서 온다고요. 저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글로벌리즘이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고요. 트럼프를 만들어낸 그 흐름이. 그럼 우리가 이 흐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트럼프 한 개인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흐름이라니까요, 이거. 트럼프는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리더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세뇌 탈출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먹히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도 가끔 이런 각도, 비슷한 각도에서 다루는 글들이 나오고요. 네오글로벌리즘이라는 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 탄생과 과제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 정확히 보려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풀렸지? 그걸 되돌이켜 봐야 돼요. 그걸 알려면 월남전을 알아야 돼요. 의외로. 1969년에 월남전에서 이거 계속 싸워봐야 답 없다. 혹은 사실 답은 있어요. 군사 전략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이 그때 국내 정치에 발을 안 잡혔더라면 왕창 미군 본류를 제대로 집어넣었더라면 그냥 싹쓸이 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말하자면 가정이잖아요. 국내 정치에 발 잡히는 것도 발목 묶이는 것도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969년쯤 되면 야 월남에서 손 빼야 되겠어. 이 손 빼야 되겠어.
그게 뭐야? 월남 사람들의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월남전의 월남인화, 베트나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이미 69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월남을 포기한다? 그러려니까 중국이랑 손잡고 공산권이 확 불어나니까 이미 그때는 중공은 소련이랑 갈등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중공이랑 손잡고 소련 압박하자. 그러면 인도차이나가 공산화 되더라도 소련만 제대로 압박해서 막아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1971년에 키신저가 방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72년 2월에 닉슨이 방중을 해요. 그러니까 유신을요, 이러한 국제적인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되면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는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 그럼 세계 공산주의 분락이 한 덩치 더 생기는 거예요. 그 거대한 지역이.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전체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오케이, 공산 진영이 이렇게 거대해지니까 공산 진영을 중국과 소련 양쪽으로 빡 나누고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중국을 자기 편으로 확 끌어갖고 소련을 포위 압박하겠다, 이 전략을 세운 거라고요. 이 와중에서 야, 이렇게 되면 한반도도 작살나는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 팍 먹고 유신 간 거라고요. 비상조치로. 그러니까 유신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시킨 사건 맞아요. 그런데 그 유신을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개발 플랜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고 싶다라는 개인의 그 막중한 사명감 같은 게 작용을 했다고요. 어쨌거나 1973년에 미국과 월맹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1973년에 미군의 전투병력 철수가 완료된다고요. 그 75년에 월남이 적화되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뭐가 됐냐? 미국은 중국과 소련 손을 잡고 소련 포위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인도차이나가 중국한테 넘어갔냐? 천만에요. 75년에 월남 적화되자마자 중국 모택동 추종자인 크메르루즈가 월남에 대해서 계속 깐죽거리고 전쟁을 벌여요. 사단 규모로. 계속 깐죽거려요. 그리고 너희 그 사이공, 지금 호치민시티에 있는 메콩델타 내놔. 그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계속 전쟁 벌이고 깐죽거리니까 중국 배경이 없고 그 대량학살한 크메르루즈가 월남에 빡쳐가지고 78년 12월 달에 크메르루즈 캄보디아 쳐들어가서 친 베트남 정권 세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79년도 이른 봄에 중국이, 그때 중공이죠. 야, 너희가 감히 우리가 뒷배봐주는 캄보디아를 쳐먹어? 너희 좀 당해봐. 그러고서 병력 한 10만 이끌고 들어갔다가 개 박살나죠. 그래서 전사자가 양쪽 다, 월남과 중국 양쪽 다 한 수만 명씩 나고 중국이 철수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로 중국이 말하자면 미국 및 서방 글로벌리즘의 총화로서 전 세계 제조업의 기지로 발돋움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중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악착같고 돌아가니까. 지금의 중국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40년 만에 지금의 거대 중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40년 동안의 추세를 네오글로벌리즘이 거꾸로 돌리려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러시아 압박해서도 뭐 하냐는 거지. 소련은 다 망했고 러시아는 캘리포니아 경제 규모의 절반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압박 풀어버리고 러시아 잘 관리해서 가져가고, 걔도 핵무기 많으니까 오히려 중국 길들이기로 이행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전략이고, 이게 요번에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그 지난 4, 50년 동안 미국을 잡고 흔들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건 뭐냐면, 그게 공화당 정부 때는 좀 덜했지만, 레이건이나 부시 때는 덜했지만 민주당 정부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밀고 나온 게 뭐냐면 결국 친중 안티 유럽 PC 글로벌리즘이에요. 안티 유럽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확히 표현하면 해체 유럽, 친중 유럽 해체 PC 글로벌리즘이에요. 제가 다시 쓸게요. 이건 안티라니까 뭐 이상하다. 유럽 해체라기보다 유럽 국가 해체죠. 유럽 각국 해체죠. EU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유럽 각국을 해체하는 거 그러한 것에 우리가 더 그러한 패에 말려들기 싫다라 그래서 유럽 각국 해체 튀어나온 게 브렉시트 아니에요. 영국이 튀어나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들어오는 건 인도 태평양 네오글로벌리즘이라고요. 중국 길들이기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글로벌리즘은 뭐였냐면 PC, 정치도덕 완장질, 정치위선 완장질이 주도적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내세워 가지고 한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 문화적 특질을 PC의 관점에서 전부 뭉개버리고 획일화시켜버리는 거라, 그 내부를. 이게 왜,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이게 1945년부터 시작돼요. 이게 왜 시작될 수 있냐면요. 서유럽이 이게 미쳤거든. 20세기 내내 미쳤어요. 20세기 전반기 내내. 아니,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전쟁 벌여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전 세계 문명을 책임졌다는 놈들이 그 상류층 지식인들은 서로 국제 세미나 학술회의 가면 다 만나는 사이에요. 친구지간으로. 그런 놈들이 전쟁 벌려서 서로 참업하고서 상대방한테 염소가스 들었잖아요. 그 미친 거거든. 제1차 세계대전 미쳐서 유럽 전체가 광증인 거예요. 그 광증 좀 깔아앉았나, 전쟁 끝나고 깔아앉았나 그랬더니 한 15년 만에 그 다음에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 특히 유대인 다 잡아 죽이고 빨갱이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것도 그냥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학살을 하겠다고, 초법적 학살을 하겠다고 튀어나온 게 나치 아니에요. 그럼 나치나 파시즘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거 뭐 할만하잖아. 아니 그게 할만하다기보다 그게 히틀러 작품 아니야? 그냥 독일 애들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자, 독일이 나치즘 했죠. 그보다 11년, 10년 전에 이탈리아가 파시즘을 했고요. 독일보다 한 4, 5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파시즘을 했어요. 오스트리아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스페인이 프랑코 우파가 나치의 지원을 받아서 좌파 인민정부를 꺾어냈다고요. 내전을 벌려서. 그때 좌파는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 누구 지원 받았다고 누가 올려 그러냐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악마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좌파는 스탈린이라는 악마 지원 받았고 우파는 나치라는 악마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잘한 건 뭐냐 프랑코가. 좌파 꺾은 다음에 히틀러가 무지막지한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내내 중립을 지켜서 나라를 지켜냈어요. 그게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랑코 그 리퍼블리칸 우파 보고 프랑코 파시스트들이라고 욕하는 피카소류의 사람들을 무지하게 경멸해요. 피카소 스페인 공산당원이거든요. 그 사람 그 유명한 그림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게르니카의 학살. 그거 좌파 인민정부가 돈 줘서 그린 그림이에요. 앵벌이한 그림이에요, 그거. 그래서 저는 피카소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좌파 그 인민정부를 꺾은 프랑코 우파 정부가 잘한 건 뭐냐? 좌파는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고 우파는 히틀러의 지원을 받았는데 딱 좌파 꺾고 나서 히틀러한테 딱 생까버린 거예요. 너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편 들어? 아니요. 우리 중립이에요. 야, 인마 편 들으라니까? 아니요. 중립이라니까요. 야, 인마 우리가 침공할 거예요. 침공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영국 불러들 텐데. 그러고 버텼어요. 그래서 지중해로 유럽 그 연합군 배가 드나든 거예요.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서. 그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맨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랑코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그 행보로 보면. 뭐 스페인 내전에서 뭐 사람 뭐 한 10만 죽었다고요?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갔으면요, 수백만 죽었어요. 수백만 죽었다고요? 그 생각은 왜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학살하기 전에 좌파 인민정부가 먼저 신부 끌어내다가 수녀 끌어내다가 먼저 잡아주겠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저기 친북 편드는
북한 편드는 신부 수녀님들 잘 들으세요. 좌파 인민정부 때 스페인 때 제일 먼저 학살한 게 누군지 아세요? 신부 수녀예요. 개처럼 끌어내다가 수천 명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랑코 쪽이 제대로 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부 수녀 하면요, 괜히 정치적으로 무이상한 대량학살 체제 빨아주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사람들 화나가지고 한번 성당 몰려가서 마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부터 두들겨 부시는 수 있다고요. 거기다 빨간 페인트 지우고.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 저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할 때 영세받았거든. 데오필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유럽 각국을 해체하고 이런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퍼주기 복지 이런 거 내세워서 완전히 국가와 민족의 특질을 해체해서 사회를 그냥 이상하게 난도질해 버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유럽은요, 광증에 걸렸었다니까요. 자, 그럼 스페인도 이른바 파쇼야. 프랑스요? 2차 세계대전 때 안 싸웠어요. 거의 싸움 없이 북쪽 절반은 나치가 직접 직할 통치했고요. 남쪽 절반은 괴뢰 정부가 통치했어요. 그 잘난 프랑스인들이 자기 손으로 잡아서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냈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태인을 수용소로 보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잘난 프랑스가. 네덜란드, 더치 뭐 이런 데는 작은 나라니까 빼고. 하다못해 스웨덴, 러시아 무서우니까 반공한답시고 나치 편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동맹국이에요. 스웨덴. 핀란드 똑같아요. 소련 무서우니까 나치 편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동맹국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서유럽을 딱 보세요. 이건 다 나치 내진 나치 동조자인 거예요. 유럽 대륙 전체가. 그러니까 그 자기 모멸감, 그 자기 당혹감, 그 죄책감 이게 얼마나 심하냐고요. 거기에 PC가 파고드는 거죠. 이제 민족, 국가 다 잊어먹어. 이제 이런 서로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언행만 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 모든 나라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행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전부 획일화돼야 돼. 이게 유럽 PC예요. 194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딱 밑바닥에 깔리면 두 개가 깔려 있는 거. 하나는 의회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 말고요. 퍼주기, 복지 퍼주기 민주주의. 노동자 내세우고 약한 자 찬양해주고. 의회 사회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예요. 걔들 용어로는 이걸 사회자유주의라 그러죠. 소셜 리버럴리즘. 이게 의회식 사회민주주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뭐 하려면 하라. 그냥 내가 정치적으로 패배해서 그 꼴 봐야 되나 보다 한데 제가 못 참는 건 아니 왜 대량학살 전체주의 편을 드냐고. 그냥 퍼줘. 뭐 거덜나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근데 대량학살 전체주의 편을 든다는 사교의 편을 든다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아무튼 간에 PC는 두 가지 그거예요. 유럽 PC나 미국 PC도 하나는 그런 의회 사회민주주의, 퍼주기 복지. 또 하나는 약자 뭐 절대화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우슈비츠에 대한 공포예요. 다시 말하자면 서유럽 국가주의, 서유럽 민족주의에 대해 경계심 내지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의 국가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획일화시켜서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앙심을 갖고 있다고요. 이 PC가. 그 앙심이 고스란히 미국에 오니까 뭐가 돼요? 미국의 주류의 문화, 주류의 가치 이거를 뭉개버리겠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변형되는 거죠. 미국으로 와서는. 그 PC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PC가. 유럽에서 70년 뿌리, 미국에서 40년 뿌리. 그러니 제발 뭐 트럼프가 뭐 여자를 어떻게 꽁물려 쫓아다녔다는 둥 뭐 이런 소리에 속아가지고 뭐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랬으면 어때? 그러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를 만들어낸 이 현상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네오글로벌리즘의 탄생이라고요. 자, 여기 마지막 과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과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정치 철학이 담길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래, 오케이.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 길들이기 해. 오케이. 막 퍼주기 복지하고 그냥 소수로 잘하고 뭐든지 소수자라면 다 절대화시켜서 전부 선하다 그러고 노동자라 그러면 다 착한 민중, 착한 노동자라고 절대화시키고 뭐 동성애자 뭐 절대화시키고 동성애 절대화시키고 젠더 헷갈리는 사람들 절대화시키고 오케이. 그리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언행 다 금지시키고 우리가 다 착한 정치적으로 선량한 그런 사람으로 모든 나라가 획일화되고 모든 국가가 획일화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PC란 말이에요. 이게 PC 글로벌리즘이었다고요. 이게 개 작살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거 다 없애줘요. 그 자리에 뭐 채울래?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오글로벌리즘에는. 그 자리에 뭐 채울래? 무슨 철학 담아낼래? 근데 다행히 네오글로벌리즘이 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 그리고 뒷배를 봐주고 있는 중국의 그로테스크한 일당 독재체제 이걸 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으로 삼는 과정에서 철학이 생겨나요. 숭고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이 뭐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공정시장, 그 다음에 진실존중, 개인존중 이런 거라고요. 숭고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적이 자유민주주의, 공정세계시장, 진실존중, 개인존중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체제나 문화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낙관해요. 그 점에서.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지금 너무 더워서요. 제가 저게 없어요. 저기 에어컨이. 손님이 내일 귀한 손님 오셔가지고 모시려고 에어컨을 내일까지 설치해 줄 수 있냐고 갔다가 야단만 맞았습니다. 당신들이 미쳤냐. 요새 시즌이 어떤 시즌인데 36시간 만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미친놈들이 있냐. 오케이. 땀을 좀 흘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근데 문재인 정부만 무식할까요? 조중동은 안 무식해요? 자한당이나 이런 야당은 안 무식해요? 더불당만 무식한가요? 조중동이나 자한당 야당에서 이런 글로벌한 문명적 차원의 변화를 딱 인지를 하고 언행 보인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의 잘난 제도권 상류 지식층은 안 무식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별 얘기가. 그럼 우리 사회에 무슨 그룹 경제연구소, 무슨 그룹 경제연구소, 거기랑 관계된 정치학, 사회학 이런 연구자들, 경제학 연구자들, 그 사람들은 안 무식해요?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아직. 근데 이게 한탄을 할 일이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였구나라고 땅 치게 돼요. 반문재인 성향의 사람들, 집단들이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연결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바로 이겨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천기누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혹시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분들도 그분들이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런 문명사적인 글로벌한 관점, 제대로 인류사적 관점에서 해설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좀 많이 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저의 부족한 점이랑 이렇게 딱 충돌하면서 서로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좀 그게 아쉽네요. 저만 자꾸 떠드니까 좀 재미가 없죠? 나무도 여러 그루가 있어야 숲이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